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잡학사전 구혜림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내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나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밤도 두 분의 아나운서와 함께 경제 이야기 즐겁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수연, 박화인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미증시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 뉴욕 증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어떻게 흘러갔을지 수연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네, 밤사이 미증시 아주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오전 3대 미증시 일제히 소폭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철강 알루미늄 제조업체 주가가 일제히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관세 계획이 협상용이라는 판단이 강해지면서 조심스럽게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오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가 일부 산업계의 수혜로 이어질 전망이 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우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38% 오른 44,470.41의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는 0.98% 상승한 19,714.27, S&P 지수는 0.67% 오른 6,066.44를 기록했습니다. 히트맵을 보시면 밤사이 미증시가 선방한 것이 더욱더 눈에 잘 띄실 텐데요. 울긋불긋했던 지난 며칠과는 다르게 확실히 초록불이 많이 켜진 모습입니다. M7 기업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철강과 제조업 부문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하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다만 트럼프는 관세가 언제 부과될지는 명시하지 않았고요. 미국 수입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철강업체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서 철강주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철강업체 클리블랜드 클리프스는 17.93% 급등했고요. 뉴코어는 5.65% 올랐습니다. US 스틸은 4.79% 상승했고요. 알루미늄 제조사인 알코아도 2.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철강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1.73%, 테슬라는 3.01% 하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나흘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나날이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CEO 일론 머스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차량 판매 감소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입니다. 투자자들은 전반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가중할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은요.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을 키울 수 있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협상 카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실제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부추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대상 국가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관세가 과연 실행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3%에 달하는 만큼 앞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카드를 사용할 여지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인공지능 관련주도 밤사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 충격이 잦아들면서 투자 심리가 되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딥마인드 CEO는 전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3차 AI 국제정상회의를 앞두고 딥시크에 대해 새로운 과학적인 진보는 없었으며 딥시크 열풍이 약간 과장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메타의 부사장 양 르쿤도 딥시크에 대한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주들의 하방 압력이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상승세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87%, 브로드컴이 4.52%,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3.93% 상승했고요. 대형 기술주인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0.57%, 1.74%, 0.6% 오르며 장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주요 지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유가는요. 1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이 목표치를 하회하면서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WTI는 1.58% 상승해 배럴당 72.32달러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국제 금 가격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1.62% 올라 트라이온스당 2,934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도 연일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1,450원 선에서 미미하게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직전인 3시 기준으로는 0.08% 소폭 올라서 1,453원 선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철강 관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에 시행한 철강 관세 조치가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기 행정부 당시에 관세 조치 후 2018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의 가격이 20% 넘게 뛰었고요. 전체적인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이 각각 2.4%, 1.6% 상승했습니다. 이는 철강과 알루미늄을 원자재로 사용하는 다른 제조업체들의 피해로 이어졌는데요. 건설과 자동차 업계의 타격이 가장 컸고요. 항공과 가전업계 또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기에서 적용했던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인 만큼 이번 관세 조치가 다른 제조업의 피해, 고용 감소 및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12일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13일에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는데요. 이 두 수치 모두 직전월 대비 상승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일에는 1월 소매 판매 또한 발표될 예정입니다. 소매 판매는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이번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위해서 11일부터 이틀간 상원 하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한 주도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미증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관세 하면서 연일 좀 힘을 못 쓰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 관세에 대한 맷집이 생겼다거나 할까요? 이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증시에서 이슈가 되면서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과 내용들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화인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주목해 보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파트너 TDG에 대한 소식 가져와 봤습니다. TDG는 라운피플의 자회사인데요. 오늘 긍정적인 이슈 속에 강세 보였습니다. 이 상승 배경에는 TDG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업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보증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통과했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TDG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SSPA 프로그램 10개 세션을 기준으로 지표별 항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한 결과 높은 점수로 SSPA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TDG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국내 공식 파트너사 중 최초로 SSPA 인증을 획득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보안 분야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게 된 건데요. 이번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와 회동했을 때 사이버 보안 및 AI의 중요성을 논의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더욱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TDG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글로벌 보안 네트워크 내에서 입지를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SSPA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요. MS의 기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글로벌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엄격한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핵심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과한 기업은 보안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TDG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코리아 솔루션 파트너 어워드 보안 부문에서 탑 파트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MSIM 스페셜리스트 인증을 추가 획득하는 등 보안 및 AI 클라우드 기술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TDG는 오는 3월에 MS가 주최하는 마이크로소프트 AI 투어에 라운피플과 함께 참가할 예정인데요. 이 행사에서 사티나 나델라 CEO도 참석할 걸로 알려져 있어서 TDG가 글로벌 AI MSP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운피플과 TDG가 MS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AI 보안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미국 증시와 연동해서 올랐던 종목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서 이를 막아주는 보안 분야의 중요성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유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신문을 볼 때 경제면에 다양한 뉴스들 나오는데요. 어떤 뉴스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너무 내용이 많다 하신다면요. 저희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서 주목해 볼 만한 내용들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수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브리핑해 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 전쟁 우려에 비트코인 출렁.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함께 가상자산 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97,000달러 선을 유지하다가 트럼프의 발언 이후 한때 94,745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다시 97,000달러를 회복했지만요.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업비트 비트코인은 1억 4,600만 원까지 하락한 뒤 1억 4,70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더욱 커질 전망인데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 변화 가능성도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코인마켓캡이 발표한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는 35점으로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친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관세 전쟁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예상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취임 직전 10만 9,915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지만요. 이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향후 가상자산 시장이 관세 전쟁과 금리 정책 변화 속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트럼프 관세의 꼬리내인 미국 무역국들이라고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주요 교역국들이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도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전자제품, 의료 장비 등 최소 12개의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것을 검토 중이면서 미국산 무기와 에너지 수입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인 TSMC가 미국 애리조나 공장 투자 확대를 논의하면서 미국의 반도체 정책에 맞춰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대만 정부 대표단도 직접 워싱턴을 방문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는 2018년도와 마찬가지로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의 방위 협력을 강조하면서 핵 추진 잠수함 산업 지원금으로 3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적극적인 협상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에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관세를 부과하면서 강경한 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다른 국가들도 관세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각국이 어떤 협상 전략을 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IMF보다 최악, 구직자 1인당 일자리 0.28개라는 소식인데요.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있으면서 고용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신규 구인 인원은 13만 5천 명으로 전년 대비 42.7% 감소하면서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도 199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구인 배수가 0.28로 기록이 되면서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아졌고 또 기업들이 채용을 유보하면서 고용시장 위축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도 1월 기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습니다. 2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모습인데요. 청년층 고용보험 가입자는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증가해서 고용의 질적 변화도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은 18개월 연속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한 반면에 업황의 악화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채용 축소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고용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 심리 회복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화에어로 작년 사상 최대 실적 1.3조 투입해 하나오션 지분 확대라고 하는데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43% 그리고 190% 증가했고요. 처음으로 수출 금액이 내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방산 수출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화오션의 지분을 1조 3천억 원에 추가 매입하면서 보유 지분을 34.7%에서 42%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산 조선 해양 사업의 시너지 제고와 책임 경영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김동관 한화 부회장의 조선 방산 부문 영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한화시스템과 함께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해양 방산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요청한 만큼 필리 조선소의 활용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조선 해양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방산 조선 해양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분을 매각한 한화 임팩트 파트너스와 한화 에너지는 확보한 자금을 신규 사업 투자 및 재무 구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위기의 한국 철강, 미국 쿼터제 폐지, 관세 폭탄 최악의 시나리오 촉각. 네, 조금 불안한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존 한국의 쿼터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사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지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쿼터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럴 경우에 대미 수출이 더욱더 위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2018년 쿼터제 시행 이후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량은 340만 톤에서 250만 톤으로 급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대해 상호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일부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기는 했는데요. 국내 철강사들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중국산 저가 철강제의 시장 잠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자국 내 철강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관세 조치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은 미국 현지 제철소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지만요. 정권 교체 가능성과 높은 비용 부담을 고려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중국산 철강제 수입량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이 한국을 중국 철강의 우회 수출 국가로 의심하고 있는 만큼 관세 협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소식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에도 철강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같은 경우에는요, 3월 4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이 날짜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예외나 면제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만큼 국내 이 철강 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장에서는 중소형주가 약세 보이는 모습까지 나타났거든요. 앞으로의 추이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전시, 하프를 알아가는 시간이죠.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간은 이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정 아나운서, 이 특별한 겨울 축제를 오늘 준비하셨다고요? 네, 겨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즐길거리가 바로 빙어 축제죠. 겨울철 얼어붙은 저수지 위에서 낚시하는 모습, 상상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백동저수지에서 열리는 양평 빙어 축제입니다. 양평 빙어 축제는 무려 1992년부터 이어져 온 3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수도권 대표 겨울 축제인데요. 백동저수지는 해발이 높고 맑고 깨끗한 물 덕분에 빙어가 살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겨울 이곳에는 낚시 애호가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몰려와 겨울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축제네요. 그럼 빙어 축제 하면 빙어 낚시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빙어 낚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빙어 낚시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얼음 위에 구멍을 뚫고 또 낚싯대를 넣어 기다리는 동안 찬 공기를 마시며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입장료는 15,000원, 미취아 가동은 10,000원이고요. 현장에서 낚시 장비 낚싯대와 미끼도 대여 가능하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양평 빙어축제에서는 빙어 낚시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빙어 낚시뿐만 아니라 잡은 빙어를 즉석에서 튀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축제장에서 바로 고소하고 바삭한 빙어 튀김을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가 운영되는데요. 직접 잡은 빙어를 즉석에서 튀겨 먹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빙어 자체도 맛있는데 사실 무슨 음식이든 튀기면 정말 맛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근데 이 빙어 낚시만 하기에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다른 즐길 만한 거리도 좀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겨울 액티비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신나는 겨울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얼음 미끄럼틀과 썰매장, 그리고 얼음 바이크와 아이스 범퍼카가 있고요. 어린이 ATV와 스노우 래프팅이 있습니다. 전통놀이 체험으로는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제기차기, 투어 던지기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스 범퍼과 얼음 바이크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얼음 위를 싱싱 달리는 스릴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과 함께 오신다면 부모님은 빙어 낚시,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타면서 모두가 신나는 시간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네요. 근데 얼음 낚시나 썰매 같은 경우에는 얼음의 두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겨울도 혹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최근 겨울 기온이 변덕스럽지만 축제 주최 측에서는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음 두께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서요, 충분히 얼음이 두꺼워진 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실시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 예약제가 운영되지 않으니까요. 방문 전에 전화로 얼음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안전까지 정말 꼼꼼하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지금 안심이 되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방문하겠다라고 하실 것 같고 워낙에 인기 있는 축제라서 방문객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축제를 찾아가는 방법 어떻게 가야 할까요?
네, 먼저 자가용을 이용하실 때는 내비게이션에 백동 낚시터 또는 백동 저수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 22-3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동서울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에서 승차하셔서 단월 영업소로 하차하시면 되는데요. 약 1시간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단월 영업소에서 행사장까지는 택시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또 지하철을 이용하실 때도 중앙선 용문역 하차하셔서 행사장까지 택시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양평에서는 빙어축제 외에도 양평 빙송어 축제도 인근 수미마을에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두 축제를 함께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자연 속에서 빙어도 먹고 네. 신나는 겨울 액티비티도 함께 즐기고 겨울방학이 끝나기 전에 가족끼리 모두 함께 모여서 양평 빙어축제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평 빙어축제 인근 마을에 수미마을에 빙송어 축제도 있다고 하니까요. 함께 즐겨보시면 너무나도 행복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알찬 소식 전해주신 이혜정 아나운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돈을 잘 벌고 싶은 고수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서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내 증시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을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박하인 아나운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인 아나운서, 오늘장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네,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약보합으로 마감했었는데요. 오늘은 전장보다 0.46% 상승하며 출발해줬고요. 장중 8거래일 만에 2,54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종가는 0.71% 상승하며 2,539선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어제보다 상승 출발해줬고요.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늘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0.01% 하락하며 749.5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은 개인이 2거래일 연속 팔자세입니다. 4,722억 원 팔아냈고요. 외국인은 장 초중반에 물량을 덜어내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지만 점차 매수하면서 1,437억 원 사들였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2,442억 원 사들인 모습입니다. 코스닥은요, 개인만 오늘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702억 원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연속 팔아냈습니다. 기관도 팔자세 보였습니다. 각각 189억 원, 311억 원 팔아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그래도 빨간불 많이 켜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 줬는데요. 0.18% 강보합하며 55,7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개장 후 상승 출발해줬고요. 종가는 0.81% 상승해 199,700원에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역대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118,700원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회장이 바이오 산업에 힘을 실어줄 거란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3.89% 상승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대 하락한 모습이었고요. 현대차와 기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리스크가 반영된 탓일까요? 현대차는 오전에 강보합으로 출발했지만 중간에 약보합이 되기도 하면서 보합에서 마감했고요. 기아는 0.85% 하락하며 93,80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10위권은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요. 알테오제는 3.57%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와 에코프로비엠도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HLB는 0.27%, 에코프로는 0.83%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는 큰 하락폭을 보였는데요. 5%대 하락한 모습으로 11만 8천 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리노공업은 최근 고객사의 신규 칩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0.44% 상승하며 22만 7,500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5%대 상승한 모습입니다. 39만 9천원에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그래도 괜찮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흘러갔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전해졌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선 반영되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관세가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라는 시선이 모아지면서 오늘 그래도 괜찮게 마무리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 대비 0.71%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2,539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매도 포지션 보였는데요.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오늘은 매수로 대응을 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매수 포지션 잡았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 내내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플러스로 끝나나 싶었는데 장 막판에 약보합으로 전환하면서 마감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01% 하락하면서 749선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포지션 잡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단에 위치한 종목들, 그래도 빨간불 켠 종목들 코스피에서는 많이 보였습니다. 반도체, 투톱을 더불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오늘 큰 폭의 상승 보여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바이오 업종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보태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장 그래도 선방해준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장에서 상승했던 테마, 하락한 테마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장에서 어떤 내용에 좀 주목을 해보셨을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분야는 바로 미용기기 분야인데요. 바로 APR입니다. APR은 여성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메디큐브와 에이프리스킨을 보유한 뷰티 및 미용기기 회사인데요. APR은 올해도 해외 시장 확장과 외형 성장의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미와 일본 시장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진출과 B2B 확장이 본격화되면서요, 해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전망은 매출 8,500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23%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매출 비중은 62%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 2,400억 원, 영업이익 396억 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요. 특히 뷰티 디바이스와 화장품 매출이 각각 1,000억 원, 1,200억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디바이스 부문은 해외 확장 효과로 전년 대비 47% 성장했고요. 화장품 부분은 103% 성장을 기록하면서 해외 수요 강세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화장품 해외 매출이 160%나 성장하면서 비중이 74%까지 확대된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는 해외 플랫폼을 통한 매출 증가와 B2B 확장으로 이익 안정성이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 APR은 장 초반 11% 넘게 급등하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이후에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차익 실현을 해서 조금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네. 거래량은 6.51% 상승해서 종가 51,500원에 형성되었습니다. 네, APR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에서 중동 쪽으로도 굉장히 의료기기, 미용기기가 잘 나가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2021년 이후 지난해까지 4년 만에 국내 업체의 대중동 이 수출이 2배 수준으로 커졌다고 합니다. 그만큼 다른 미국 시장이나 일본 시장과 더불어서 중동 쪽으로도 꽤 잘 나가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실적과 더불어서 이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화인 아나운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오늘 국내 대표 방산 항공우주 기업이죠. 바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도 급등했는데요. 2024년 국내 빙산업체 중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 및 영업이익 1조 원을 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공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조 2,462억 원, 영업이익 1조 7,247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 222% 증가한 수준인데요. 특히 방산과 항공엔진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방산 부문 연간 수출이 내수를 처음으로 넘어서며 글로벌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올해도 방산 부문 매출 20% 성장을 목표로 삼고 있고 자회사인 한화오션 지분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글로벌 방산 조선 해양 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방산 부문에서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면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항공 엔진 부문에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장중 급등하면서 마감은 20.58% 상승한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지속적인 해외 수출 확대와 항공우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거라고 밝혔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이 앞당겨질 경우에 매출 타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이 방산 수출은 각국의 국방비 지출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고 무기 체계는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집행이 되는 만큼 기존 수주 잔고 이상으로 여러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해서 안정적인 마진율을 유지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최근에 글로벌 방산, 이 항공우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앞으로의 행보도 더욱 기대감을 모으는 상황이고요. 이 기업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보여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불기둥 세우면서 마감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이 작년의 호실적과 더불어서 한화오션의 지분 매입에 대한 호재까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흐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제장에서도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요. 오늘장까지 그 연속성이 이어진 종목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올릭스입니다. 올릭스는 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치료제가 접근하기 어려운 질환에 대한 치료제의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올릭스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9,1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올릭스는 대사 이상 지방간염, MASH죠. 및 심혈관 대사 질환을 표적으로 하는 임상 일상 후보 물질인 OLX75016의 개발 및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계약에 따라서 올릭스는 이 물질의 임상 일상을 완료한 후에 일라이 릴리가 임상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일라이 릴리에게 독점적인 라이선스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번 소식으로 올릭스의 주가는 지난 7일부터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 올릭스는 전 거래일 대비 29.96% 상승한 34,700원에 거래되며 상한가 직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 보이면서요. 종가 34,700원에 그렇게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상한가 직행한 이후에 풀리지 않고 오늘 상한가로 그대로 마감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계속해서 상승세 보이면서 오늘은 52주 최고가까지 경신하는 모습 나타나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리포트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면 도움이 되는 건 너무나도 잘 아는데요. 사실은 잘 챙겨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리포트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수연 아나운서, 오늘 준비한 리포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작년 말에 이어서 올해 초까지 굉장히 사건, 사고가 많았던 업계가 있죠. 바로 운송 항공업계인데요. 오늘은 하나증권의 투자 리포트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이어 있던 사고와 현재 진행 중인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해당 종목에 대한 우려가 좀 크실 것 같은데요. 전직 승무원인 제가 오늘은 대한항공부터 업계 전반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로 투자 리포트 분석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항공의 2024년 4분기 실적을 우선 짚어보고요. 다음으로는 대한항공 향후 사업의 관건이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후 시너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시장에 존재하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업계 전망까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여객기 사고 이후 여행 수요가 침체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과는 다르게 인천공항 여객수는 오히려 전월 대비 2% 상승했고요.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LCC의 수요도 제주항공을 제외하면 양호한 편인데요. 제주항공을 포함한 국내 LCC 7개사 합산 여객 수송량은 전년 1월 대비 5%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환율이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겠으나 그와 별개로 여행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 4분기에 대한항공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 증가한 4조 2,906억 원, 4조 296억 원, 영업이익은 160% 증가한 4,7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선 여객 매출은 3% 감소했는데요. RPK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운임이 4분기 대비 7%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유류 단가 하락에 따른 유류 할증료 하락 및 중단거리 여객 시장 공급 증가에 따라서 자연스러운 운임 하락으로 볼 수 있겠고요. 국내 LCC 대비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4분기 화물 운임은 성수기 효과와 견조한 C커머스 수요에 힘입어서 전년 대비 8%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 매출액도 9% 증가한 1조 1,9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중국발 이커머스 수요 강세 및 전통 화물 분야가 성수기에 진입함에 따라서요, 전체적으로 화물 시황이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후 상황인데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문가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통해 수익 증대와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중복 노선 효율화 같은 기재 운영 효율화 및 단위 정비비와 공항 관련비 같은 비용 감소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한 수익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현재 주가를 제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요소들이 향후 주가에 영향을 끼칠 만한 요소들인데요. 우선 환율과 관세 전쟁은 화물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C커머스 규제 강도에 따라서 업황이 변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관세 전쟁이 예상됨에 따라서 중국발 이커머스 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로 인한 화물 시황 둔화 및 별도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화물 업계에서는 잠시 관망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 C커머스의 주요 품목인 의류와 생활소비재는 미국 내 생산으로는 대체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항공화물 수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인해 경쟁 제한성이 있는 노선 가운데 신규 진입자가 없는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이 상승 제한되는 시정 조치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일부 국제선 노선의 경우 상반기에는 제한적인 수준의 운임 하락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하반기부터 LCC나 외항사의 해당 노선 운항 개시가 본격화되면 운임에 대한 제재 사항 소멸로 정상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2025년 주가 흐름은 아시아나항공의 실적 개선 속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대한항공 연결 매출액은 25.8조 원, 영업이익은 1.9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실적보다는요, 2025년을 넘어서서 합병된 2027년 이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운송항공 산업 주요 종목들 한번 짚어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대한항공의 목표 주가는 33,000원으로 투자 의견은 바이로 유지됐습니다. 연말 여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도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고요. 목표 주가 12,000원, 투자 의견 역시도 바이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CC 중에서도 투자 의견
진에어 투자 의견 바이로 제시됐고요. 목표 주가는 14,000원입니다. 오늘 투자 리포트 참고하셔서 해당 업종에 대한 그런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항공주에 대해서 잘 살펴주셨습니다. 몰랐는데 또 승무원 출신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본 것 같은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행주와 더불어서 같이 주가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함께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해서도 미 증시부터 국내 증시까지 폭넓게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어떤 내용 말씀드렸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 대해서 한 줄로 저희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인 아나운서 그동안 너무 모험생 같은 면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요약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하루를 요약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저는 오늘은 이 관세 리스크 속에 증시 내성이 생겼나? 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부과 예고가 계속 연달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 크게 발목을 잡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증시도 좀 반복되는 이런 관세 이슈 속에서 그래도 조금 내성이 약간 생기지 않았나 싶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네, 내성이 정말로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세 얘기를 했었고요.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는 약세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일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는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주가는 견조하게 상승하는 모습 미증시에서도 보여졌고요. 우리 증시까지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 수연 아나운서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지가 궁금합니다. 전직 승무원 출신이신데 실장 어떻게 좀 요약을 해볼까요? 네. 제가 앞서 전해드렸던 투자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여행 산업은 아직 견조하니까요. 해당 포트폴리오 꾸리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강달러와 관세 압박의 영향을 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지만요. 여행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는 거기에 더불어서 오늘자 딥시크에 대한 충격이 많이 옅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시크 얘기 빼놓을 수 없는데 이런 구글이나 메타에서 좀 고위 관리직들이 이제 딥시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좀 많이 완화가 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압력이 빠지고 나면 AI주 다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도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한 줄로 하면 뭐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 줄로 하면 지금까지만 같아라, 조금만 힘내라입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라, 힘을 보태주는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 그래도 견조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혹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제 장에서는 잘 올라줬기 때문에 저희 방송 끝나고 또 어떻게 흘러가는 모습 나올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까지도 잘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12일에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 공개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체크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알차고 풍성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